예, 뭐 일단 무지무지하게 큰 영향을 미치죠. 현재 지금 주식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는 저는 관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자면 당분간은 관세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세와 얽혀 있는 종목은 지금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관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 요 최근의 히스토리를 간단히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3월 12일부터 이제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고요. 우리나라 제품에도 이제 25% 관세가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트럼프 일기 당시에는 이제 미국과 협상 끝에 263만 톤 연 수출 제한을 하는 이 쿼터 안에서 수출을 할 수 있었고 이걸 넘어서는 못했고 대신에 이 안에서는 이제 관세를 적용받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3월 12일자로 다 무효화가 돼버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제 25% 관세를 물어야 됩니다. 철강은 이제 수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뭐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자동차하고 반도체, 뭐 반도체도 뭐 그렇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간 반도체와 자동차, 의약품에 대해 들여다볼 것이고 그 외에 다른 두어 개 품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자동차는 매우 크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주요 수출품인 이 자동차, 뭐 반도체 이게 이제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대미 수출 1등이 자동차였고요, 2등이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자동차에 타격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지금 관련주는 관세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그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저는 매매는 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경제에도 문제가 되는 게 꼭 주식을 떠나서 옛날에 이제 과거에 대우자동차였던 이제 한국 GM 사업장도 또 유지가 힘들어져서 공장을 폐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 GM 이 사업장은 이제 사실상 이제 이윤이 굉장히 박한 소형차를 만들어서 이제 그 90%를 미국으로 수출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관세를 물어야 된다면 이제 경쟁력이 사실상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 GM 사업장의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whatever countries charge the United States, we will charge them no more, no less.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 미국에 부과하면 우리도 그 나라에 부과하겠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부가세 체계를 가진 국가들은 그것을 또 관세로 간주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 20%의 부가세를 부과하는데 이것이 미국 제품의 타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에 예외나 면제는 없다.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뭐 다른 나라를 통한 우회 수출을 허용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동차 관세도 이제 조만간 발표 예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어저께 뭐 자동차 관세는 면제된다 뭐 이런 뉴스가 잠깐 나왔었는데 이거 다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상대국의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검토해서 관세율을 정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제 비관세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국가별 검토를 4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말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니까 그런데요. 자,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하고 FTA를 체결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철폐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상호 관세니까 미국도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미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또는 여기의 세금을 고려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부담스러운 규제 요건을 포함해 불공정하거나 해로운 조처, 정책이나 관행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 소비자가 초래하는 비용도 평가 대상이라고 했고,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환율 정책, 미국 무역 대표국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다른 관행도 상호 관세를 결정할 때 고려할 요인이다. 그러니까 관세가 아니라 비관세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가세나 비관세 장벽을
평가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의도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뭐 자동차 외에 또 화장품, 뭐 의류 이런 것들도 종목에 따라서 또 피해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들도 미국 수출 비중 관세 이슈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4월 1일에 이제 상호 관세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관세와 관련된 종목이라면 아무래도 이제 4월에 상호 관세가 발표된 날까지는 좀 신중하게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그 후에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세 이슈가 없는 섹터가 매매하기는 좀 편한데요.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많이 올랐지만 조선 방산, 뭐 엔터, 뭐 일부 뭐 삼양식품 같은 식품 이런 것들이 이제 관세 이슈가 없는 그런 이제 섹터고 이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예. 약간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문 기사를 좀 보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했다고 하고요. 국부펀드에서 틱톡의 지분 일부를 매수할 수 있다. 사실 이렇게만 나와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냥 우리나라 뉴스가 간접적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뉴스가 말하는 걸 그냥 간접적으로만 접하게 되면은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제 이런 중요한 뉴스는 항상 원문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국부펀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를 이제 저는 직접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상무장관하고 재무부 장관이 옆에 있었거든요. 세 명이 있었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 서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대화를 제가 쭉 들어봤는데 이제 대화가 한 3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화 중에 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제가 이거 옮겨와 봤습니다. 이렇게 좀 글자가 작고 뭐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뭐 요거는 뭐 그냥 이렇다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갖다 번역을 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번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국부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훨씬 작은 나라들이고 미국은 아닙니다. 우리 미국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바른 거래를 한다면 틱톡과 뭔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국부펀드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매우 부유한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펀드에 넣을 수 있고 그리고 펀드에 넣을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내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를 가질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국부펀드 중 일부는 사이즈가 꽤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펀드가 가장 큰 펀드 중 하나이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펀드를 따라잡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 이제 요 중에서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틱톡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국부펀드가 틱톡을 인수할 수 있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파트너십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국부펀드가 뭐 그냥 다리 건설을 하고 도로 깔고 해서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프라라든가 사회 시설을 확장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라는 거고요. 오로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펀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국부펀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수익성을 추구해서 많은 돈을 벌겠고 그 수단이 많은 부유한 사람들과 협업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유한 사람들과 협업을 한다는 말이 좀 애매한데요. 자, 상무장관이 이것과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 루트닉 상무장관의 그래서 발언을 좀 보시면요. 이거 또 다시 제가 영어로 이제 원어로 갖고 왔는데 미국 정부의 엄청난 규모와 여러 기업들과 함께하는 사업은 미국 국민에게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20억 개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할 것이라면 우리는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미국 국민을 위해 성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걸 합하여 스콧과 저는 놀라운 국부펀드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 발언에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에 이제 제가 밑줄을 쳤는데요. 뭐냐면 만약 우리가 20억 개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할 것이라면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루트닉 장관의 말은 만약 미국 정부가
모더나로부터 20억 개의 코로나 백신을 구매한다면 자, 모더나는 엄청난 이익을 얻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 가치가 상승해서 주가가 오를 거니까 이 회사의 주식을 확보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기업에 특별한 이익이 될 만한 이익이 될 것이 뻔한 그런 조치를 한다면 미국 정부는 그 기업의 주식을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서 이익을 공유하고 국부펀드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제 이런 의도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부펀드는 돈을 당연히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부펀드가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국부펀드에 대해서 말한 그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승인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최장 1년 정도 후에나 만들어질 거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충분한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이 미국의 국부펀드가 미국 정부가 큰 혜택을 주고 대신에 지분을 좀 이렇게 담을 만한 그런 섹터나 회사가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조선 회사들이 이제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한 근거는 이제 미국이 앞으로 군함을 이제 건조하고 수리하는데 굉장한 금액의 그 달러를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할 기업이 사실상은 이제 우리나라 조선업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이 30년간 함정 300척을 건조해야 된다는 기사가 났고요. 그래서 K방산에 큰 장이 섰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의 근거는 이제 국회 세미나인데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영원 그 국회의원이 2월 4일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K방산 이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군 함정에 대한 보수 수리 정비, 그러니까 이걸 MRO라고 그러죠. MRO 사업이 연간 2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한국 방위산업계가 MRO 사업을 추진해서 신뢰성을 인정받으면 앞으로 30년간 진행될 300척의 미국 전투함 건조 사업 수주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 의원은 또 국내 업체의 군함 건조 속도와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된다고 했고요. 한국에서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18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약 8억 달러.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동일한 함정을 건조하는데 약 28개월이 걸리고 비용은 16억 달러로 2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이제 우리나라 윤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 선박 건조 능력을 잘 알고 있으며 선박 수출뿐 아니라 MRO 분야에서도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조선 산업은 사실상 이제 몰락을 한 상태고요. 현재 세계 조선업계는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정도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만 해도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제 건조 능력도 떨어지고 이제 규모도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는 이제 사실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왜 미국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지를 확실하게 알려면 이제 미국 조선업계하고 이제 미국 해군이 처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을 그대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이 중국이 지금 해군력을 급속하게 증대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해군에게 이제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제 현재 상태로 보면은 미국의 해군력이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미래인데, 그러니까 돌아가는 지금 트렌드인데 중국이 이제 막강한 이런 군함 건조 능력을 가지고 예상보다 빠르게 이제 미국 해군을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 해군이 지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는 중국한테 추월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이제 100톤이 아니고 1000톤 이상 군함을 비교한 결과 미국이 219척, 중국은 234척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제 대형 전투함 숫자에서는 중국이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톤수를 기준으로 하면 미국 군함은 총 460만 톤인데 중국은 180만 톤이어서 톤수에는 아직 미국이 앞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력도 미국이 앞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 해군이 중국에 비해서 상당히 앞선다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만 이제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얼마나 많은 배를 갖고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이게 해전을 보면은 28번의 해전 중에서 25번 해전에서 척수가 많은 함대가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전에서는 우수한 성능의 선박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함대보다는
성능이 좀 떨어져도 많은 그 군함을 보유한 대규모 함대가 이제 대부분 승리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투가 장기화되게 되면은 이제 군함의 건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다 보면은 군함이 이제 뭐 이렇게 망가지거나 침몰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손상된 군함을 빠르게 수리를 하고 또 침몰한 군함을 신속하게 또 새로 건조해서 대체하고 이렇게 하는 쪽이 이제 이길 확률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전투 초기에는 미국 해군한테 중국이 판판이 깨지겠지만 중국은 막강한 건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싸우면서도 계속 군함을 수리하고 또 새로운 군함을 건조하면서 전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은 조선 산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2017년부터 이제 순항함을 8척 건조했는데 미국은 한 척도 건조를 못 했다 그러고요. 중국 군함은 70%가 2010년 이후에 건조됐는데 미국 군함은 25%만 2010년 이후에 건조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20년 전에 만들어진 배하고 지금 만들어진 배하고 싸우면 20년 전에 만들어진 배가 이제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지금 중국처럼 빨리 이 군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소의 건조 능력이, 미국의 건조 능력은 전 세계 선박 건조 능력의 0.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선박 건조 능력은 사실상 이제 지금은 붕괴된 상태인데, 반면에 중국은 전 세계 건조 능력의 40%로 1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 미국이 이제 그 선박 건조 능력이 세계 1등이었지만 문제는 1980년대 이제 그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잘하는 산업에만 집중하자. 그래서 이제 조선 산업을 사실상 버렸고, 그 결과 이제 미국 선박 건조 능력은 이제 하락을 한 상태인데, 또 오바마 대통령 때 이제 미 해군의 군함을 줄이기로 했고 실제 군함을 축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축소를 했는데 이렇게 중국이 빨리 쫓아올 줄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중국의 추격 속도가 너무 빠른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미국 입장에서는 선박을 건조해야 되는데 설비도 없고 인력도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러한 상황을 알지만, 자, 조선업 기반이 붕괴된 상황에서 생산 능력은 없으니까 속수무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뭐 첨단 기술 이 담긴 그런 그 최신의 전투함을 우리나라에다가 설계도 주면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군함 건조를 시작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우리는 도크가 없고 선박 건조를 위한 준비도 안 돼 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나라에 맡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제 저는 이 말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일단 우리와 협력을 해서 급한 불을 끄고 그 다음에 미국의 조선소를 같이 건설하도록 해서 우리의 노하우를 이제 미국 조선소에다 가져가겠다, 이제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우리나라 조선소에 의존을 하겠지만 계속 우리 조선소에 맡기고 돈을 지불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우리하고 미국이 나중에는 합작해서 미국의 조선소를 건설하도록 할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군함을 건조하겠다, 이런 거고요.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0년간 그 300척 군함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군함 한 척에 아무리 못해도 10억 달러 이상은 들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한 10억 달러라고 하면 한 척에 이제 1조 4천억 원이니까 300척이면 420조 원이거든요. 이건 최소한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 조선소가 합작으로 미국에 조선소를 짓는다면, 그래서 미국에서 정부에서 이런 300척이라는 건조 물량을 보장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굉장히 큰 돈을 투자해서 기업에다가 이익을 주는 거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루트닉 장관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뭐 20억 개를 사면 회사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런 거랑 저는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이런 한국의 조선 회사들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테슬라는 제가 웅달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웅달에서는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량이 중요하지 않고 자율주행이라든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에 대한 그 비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증명해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로 4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테슬라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 실적이 좋지를 않아 갖고요. 실적 발표를 하자마자 주가가 그냥 보고 있는데 막 떨어지더라고요. 5%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실적이 안 좋아서 5% 하락하던 게 갑자기 막 또 상승을 막 한 거예요 그때.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이어진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운전 감독관 없이 FSD만을 이용한 그 로봇 택시를 본사가 있는 텍사스 어스틴에서 6월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했고요. 금년 말까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로봇 택시의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캡의 양산은 예정대로 2026년에 시작할 거라고 했고요. 옵티머스는 금년 12월까지 1000대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이제 주가가 곧바로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 반전해서 그날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의 그 실적이 안 좋았는데 FSD에 대한 비전을 밝히니까 이제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한테는 전기차 몇 대 더 파는 것보다는 FSD라든가 옵티머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한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테슬라가 유지해야 되는 기본 판매량이 있거든요. 최소한 그 마지노선은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테슬라의 실적을 보면 조금 좀 심각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테슬라의 그 1월 유로존 판매가 63%나 감소를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44% 감소했고요. 스웨덴에서 38%가 감소했습니다. 프랑스 다음으로 이제 큰 시장이 이제 독일인데 독일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무려 59%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테슬라 판매가 감소한 이유는 머스크에 대한 반감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자꾸 뭐 트위터로 뭐 그 나라 막 내정 간섭 비슷한 것까지도 막 이렇게 트위터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유럽에서 이제 머스크에 대한 비호감도가 이제 올라갔다 이제 이런 건데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제 정치 참여가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가장 중요한 시장이 이제 또 중국인데 중국에서도 이제 1월 판매량이 11.5%가 또 감소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중국 시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가격 인하도 하고 무이자 대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점유율 회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비아디는 1월에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대비 49%나 급증을 한 30만 5천 대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가 성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덕분에 이런 좋은 실적이 났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이렇게 이제 테슬라 판매량을 감소하고 반면에 중국의 비아디는 일치월장하는 그런 상태라서 테슬라 투자자들이 이제 약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관세 문제도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해외에서 부품을 테슬라가 수입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JP 모간에서는 이제 관세에 의한 피해를 받는 주식 3개를 꼽았는데요. 에스티 로더, 테슬라, 아마존을 꼽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고요. 또 4월 1일에 이제 그 발표된 상호 관세가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아직은 이제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 주식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이니까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충전 인프라 사업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는데 이것도 이제 테슬라한테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미국 정부가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 때 이제 전기차 우대 정책으로 이걸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이제 바이든 지우개의 일환으로 이걸 폐기해 버린 거죠. 테슬라도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4,100만 달러를 지원받아서 충전소 99곳을 건설 중이었는데 사실 완공이 거의 뭐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머스크가 오픈 AI 지분을 975억 달러, 9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40조 원에 인수하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는데요. 머스크가 오픈 AI의 인수를 시도 중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테슬라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스크가 이제 이 오픈 AI 인수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게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과거에 이제 트위터를 인수하던 시절을 이렇게 떠오르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트위터 인수한다고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이 테슬라 주식을 엄청나게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그 오픈 AI 인수한다고 또 테슬라 주식 엄청 파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공포감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돼서 또 하락하는 한 게 있고요. 또 하나가 뭐 더 있는데 비아디가 기존에는 3만 달러 그러니까 한 4,400만 원 이상의 모델에만 이제
자율주행 그 기능을 탑재했는데 지금은 이제 확대해서 2천만 원 이상의 모든 차량에 추가 비용 없이 이제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이제 신의 눈이라는 걸 소프트웨어를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한다는 소식도 이제 테슬라에게 또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인 에스워드 다모다란이라는 분이 테슬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가 실적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그 머스크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저도 이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낙관적인 전망도 또 있습니다. 우선 그 테슬라의 강세론자인 그 웨드부시의 그 댄 아이브스는 FSD는 테슬라의 황금거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는 또 강세 시나리오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800에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350거든요. $800면 벌써 뭐 2배 이상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결론적으로 저도 이제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 유럽에서 50% 이상씩 막 이렇게 그 판매량이 하락을 하면 요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건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가 매수 찬스라고도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떨어질 초창기에 팔았는데 다시 좀 사볼까 하고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장기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전히 말은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아까 그 6월에 그 자율주행 그 로보택시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악재가 좀 희석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상 깊은 보고서를 하나 봤습니다. 그 엔비디아에 대해서 인상 깊은 그 의견을 낸 그 IB가 에버코어 ISI라는 데인데요. 여기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해서 어닝 시즌의 기대주라고 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46% 정도 된다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기사를 찾아서 좀 읽어봤는데 어쨌든 이 보고서를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에버코어 ISI의 그 애널리스트인 그 마크 리파시스라는 분이요. 엔비디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우려하는 부분, 뭐 딥시크 다음에 뭐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일축하면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수할 것을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그 몇 주 한 2, 3주 동안에 이제 딥시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그 노이즈로 인해서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하락한 이유가 이제 AI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클라이언트들이 빅테크들이 앞으로는 과거와 같이 많은 그 GPU를 사지 않거나 또는 이제 이런 그 특화된 목적의 그 에이직 칩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이제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애널리스트는 이제 그 마크 리파시스라는 애널리스트는 이 빅테크들의 그 AI 엔지니어하고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AI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것이 편안해졌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 AI 엔지니어들은 엔비디아 칩이 학습과 추론을 모두 처리할 수 있고 추론 작업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효율적인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공급보다 앞서고 있다고 했고요. 또 블랙웰과 호퍼라인의 제품을 각각 이렇게 언급하면서 보고서에서 언급하면서 만약 B100이 공급되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현재 솔루션인 H100을 대신 구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에버코어의 그 애널리스트가 그 실제로 이런 그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AI 기술자하고 직접 통화를 한 후에 엔비디아에 대해서 실적 발표 전에 매수하라 이런 의견을 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엔비디아 뭐 좋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참고로 2월 26일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알파벳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실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고요. 광고 매출, 뭐 유튜브 매출도 그 예상을 상회하거나 예상에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I의 핵심이고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 클라우드의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는 것이 이제 문제였죠. 클라우드의 예상 매출이 이제 121억 9천만 달러, 121.9억 달러였는데 실적은 약간 못 미쳐서 119.6억 달러여서 이제 예상에 미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전체로는 이제 그 예상을 넘었지만 사실상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클라우드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AMD도 이제 비슷한데 AMD도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예상을 상회했고 EPS 주당 순이익도 이제 예상을 부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역시 이제 AI가 문제였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을 하회하면서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이게 찜찜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기존까지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사 수 CEO는 올해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강력한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이렇게 막 좋게 말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주가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진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AI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클라우드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지금 뭐 750억 달러라고 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결과가 더디게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실망을 했고,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요, 오늘까지 19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건 이제 1990년대 이후 나스닥 100 기업 중에서 가장 긴 기록이라고 합니다. 자, 메타도 알파벳과 마찬가지로 AI에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메타도 금년에 AI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600억에서 65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약 70% 정도 넘은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메타는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만 투자한 만큼 실적이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메타는 이제 일간 이용자 수가 33.5억 명으로 예상을 상회했고요. 4분기 EPS도 8.02달러로 원래 예상치였던 6.77달러보다 18%나 많았습니다. 결국 이제 메타건 알파벳이건 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대한 실적이 나왔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이제 주가의 등락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벳 실적 발표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건 실적 자체보다는 이제 자본 지출이었습니다. 딥시크 사태 이후로 빅테크들이 여전히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것인지가 이제 사실 관심이었는데, 순다이 피차이 CEO는 AI 투자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이제 기존 예상치인 579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서 750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상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딥시크 사태에도 불구하고 빅테크들이 여전히 AI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계속한다는 것이 명확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알파벳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또는 뭐 전력 관련 주식, 뭐 이런 AI 주식들의 투심이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요즘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월 1일에 상호관세에 대한 안을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아마도 4월 2일부터는 이제 상호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안이 나올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월 2일 이전에는 관세에 대한 우려가 있는 종목은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웅달에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화폐의 가치의 하락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금과 같은 자산을 통해서 가치 저장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금이 이제 그야말로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 뭐 금도 못 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금을 못 구하니까 사람들이 또 은을 사니까, 오늘 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은도 또 이렇게 은행에서 안 판다 그러더라고요. 은괴. 그러니까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열심히 이제 이 소중한 일에서 번 소중한 돈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좀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무작정 은행에 방치해 두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이제 금값이 오르고 또 금괴도 다 없고 이제 뭐 은까지 이제 동났다고 하니까 이제 이 생각이 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